안녕하십니까. 머니올라 시작합니다. 미국 중간선거와 10월 물가지수 발표라는 큰 변수를 넘긴 이후 글로벌 정시는 다시 힘을 내는 모습입니다. 이제 2022년은 한 달 반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연말 정시 상황이 궁금합니다. 김학균 신영정권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머니올라 오랜만에 출연하시네요. 예. 그동안 많이 바쁘셨죠? 예, 비교적 시장이 좋을 때 왔다가요. 예. 지금 한 2,500이니까 제가 3,000 넘어서 뵀었는데 네. 그동안 어려운 시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좀 힘을 냈으면 더 좋겠고요. 예. 사실 11월 정시 같은 경우도 뭐 기대, 우려가 좀 교차를 했었는데 이제 미국 중간선거 또 10월 물가지수 발표하면서 약간 뭐 견조한 흐름으로 바뀐 느낌도 들거든요. 네. 지금 앞으로 연말까지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이 조금 지속된다고 봐도 될지, 앞으로 또 다른 변수로 좀 흔들거릴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런 걸 진짜 잘 모르겠어요. 한 달의 흐름을. 다만 10월 물가가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생각보다 상승률이 낮게 나오면서 물가지수가 상승률이 이제 정점을 통과했다라는 기대로 예. 이제 주가가 반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저는 합리적인 반응이라고 봐요.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크게 보면 제 생각에는 이제 아주 어려운 국면은 좀 지나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건 뭐 다른 의미는 아니고 더 안 떨어진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9월 말에 왔던 2,150포인트 정도가 좀 유의미하게 길게 봐도 이번 사이클의 저점이 아닐까라는 제 생각은 드는데요. 이게 뭐 연속적으로 안정적으로 갈 거냐라 그러면 이제 그거는 좀 알기가 어렵고 예. 투자자 입장은 제 생각엔 지금도 주식에 크게 과잉이 있는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주가 지수를 조금 늘려서 놓고 보면 한 2011년 수준 정도 주가거든요. 예. 근데 그 이후에 우리나라 주가 기업들이 벌어들인 이익이 1,000조 원이 넘고 하니까 뭐 2,500 내외의 주가라 그러면 장기적으로 보면 뭐 주식에 대단한 과잉이 있는 수준은 아닌 것 같고 다만 이제 한 달 동안 주가 지수가 15% 넘게 올라갔는데 예. 이게 뭐 한두 달 후에도 이런 속도로 가냐 그럼 좀 그건 아닐 것 같고 예. 뭐 그런 정도의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좀 울퉁불퉁할 것 같습니다. 몇 달 놓고 보면요. 네. 예. 뭐 그런 말씀이라면은 지금은 추세 상승으로 보기는 조금 섣부르다. 아직은 뭐 베어마켓 랠리 성격이 좀 있다고 봐도 될 것 같네요. 보통의 느낌으로는 그 우리가 추세를 강세장과 약세장을 어떻게 개념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네.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에서 이 신고가 종목을 뭐 따라 사야 된다. 막 이렇게 권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뭐 그 방법론을 말씀드린 건 아니고 주식이 새로운 고가를 쳤다라고 하는 거는 기존에 움직여왔던 틀을 벗어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신저가라고 하는 것도 역시 기존에 움직였던 틀을 벗어나는 거니까 저는 길게 보면 만약에 저의 기대처럼 9월 말의 저점이라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큰 흐름에선 강세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투자자들이 체감하는 주식 사서 한 3개월이나 6개월 후엔 주가가 올라가 있는 예. 이런 거라 그러면은 아닐 것 같고 그래서 네. 후자의 정의라 그러면 제 생각에는 우리가 10월, 11월 초까지 본 거는 베어마켓 랠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어쨌든 국내 증시가 좀 반등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연말까지 어떻게 갈까 관심들이 꽤 많아서 자꾸 질문을 드리는데 연말에 어떤 코스피 지수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뭐 일부에서는 2,650까지도 보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전망하는 입장은 지금 2,500이지 않습니까? 네. 2,500이나 2,650이나 2,400이나 이 전망이 오를 생각하면 큰 범주의 차이는 저는 없다라고 보는데 네. 저는 뭐 지금 정도 수준 아닌가. 지금 주가 지수가 2,500포인트 내외인데요. 예. 여기서 뭐 크게 벗어나지는 않지 않을까 위든 아래든 뭐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라도 네. 이제 주가가 조금 더 올라간다. 예를 들어서 2,600을 뚫고 2,700 근처까지 간다. 이런 식으로 약간 더 올라간다고 하면은 그럴 때 우리 투자자들은 어떻게 행동하는 게 좋겠습니까? 저는 뭐 사람마다 다 다를 것 같습니다. 뭐 주가 지수에 투자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인덱스가 중요하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의 경우는 저는 뭐 그 개별 종목은 다 사연이 다르겠지만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내가 3개월, 4개월 정도 주가를 보면서 나의 목표는 3, 4개월에 잘하는 것이고
여기서 주가가 밀리면 굉장히 심적인 고통을 겪는 분이라 그러면 제 생각엔 2,600, 700 정도라면 현금화 시키기를 권해드리고 싶고요. 네. 다만 단기 등락은 알 수가 없고 이 뭐 그 경로야 진짜 알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모른다고 생각하고 생각대로 내 생각대로 시장이 안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도 버틸 수 있는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승률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뭐 그냥 한 2, 3년 놓고 내 투자 시기가 한 2, 3년 정도 놓고 봤을 때 지금보다 주가가 높을 거냐 낮을 거냐라 그럼 제 생각에는 지금의 주가는 별로 뭐 그렇게 과잉이 있는 수준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자기의 어떤 투자 시기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판단을 내리시는 게 맞는데 네. 뭐 내년도 앞쪽까지 본다 그럼 제 생각에는 뭐 2,600, 700이라 그러면 상당히 높은 레벨의 주가가 아닐까 좀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 그동안에 약간 그 업종별로 한번 살펴보면은 네. 고금리, 고물가 이런 상황에서는 뭐 인터넷, 게임, 바이오 같은 이런 성장주들이 상당히 힘들었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근데 10월 물가 발표 이후에 분위기가 조금 바뀌었는데 이런 성장주들은 앞으로 좀 어떨까요? 저는 금리가 많이 떨어진다 그러면 뭐 이런 성장주가 될 수가 있겠지만 예. 내년도까지는 금리 올라가는 속도가 둔화가 될 수는 있어도 금리 자체가 유의미하게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추면서 낮아지긴 힘드니까 시중금리가 여전히 뭐 성장주에게는 전 금리 환경은 도전적인 환경일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주가 굉장히 어렵다가 11월 들어서는 상대적으로 성과가 좋았는데 이런 흐름이 지속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금리를 떠나서 이 성장주라고 하는 거는 그 비즈니스 모델이 굉장히 좋고 그래서 지금 벌어들인 이익이나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갖고 있는 자산 가치보다 주가가 높게 형성이 되는 것이고요.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기대를 그 주가에 투영하는 건데요. 근데 이제 이 성장주 투자는 제 생각에는 일종의 믿음의 문제라고 봐요.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지는 지금 검증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쉬운 돈이 흘러 넘칠 때는 상대적으로 막연한 가치라도 사람들이 그 가치를 수용하는 거예요. 제 생각에 그거는 돈의 양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성장주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밸류에이션이 높다는 거는 먼 미래에 이 기업이 잘할 것까지 이미 기대가 투영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건 저는 아주 허술한 돈, 흘러 넘치는 돈이 그런 기대를 그 현재 가치화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저는 최근에 나타났던 뭐 포괄적으로 말하면 성장주 강세는 이게 지속성을 띠긴 힘들 거다 그렇게 봅니다. 예. 그리고 우리 삼성전자, 뭐 현대차 같은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뭐 조금 회복은 했습니다만 여전히 좀 싼 편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또 대형주를 담은 사람들도 많은데 이거는 좀 현재 봐서 약간 오르고 있으니까 매수할 기회가 왔다고 봐도 되는 건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야 될지. 근데 뭐 대형주도 이게 뭐 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우리 증시는 고평가에 대한 부담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크게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 지수가 뭐 벌써 한 11년 전으로 후퇴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우리 기업들이 돈을 번 걸 생각을 하면 뭐 못 오른 데도 이유가 있겠죠. 뭐 지배구조의 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겠습니다만은 상대적으로 비싼 주식보다는 저는 기회가 좀 있다라고 봅니다. 네, 대형주들은. 네. 네. 그리고 올해도 이제 뭐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한 달 반 정도 남은 연말 정세에서 우리가 좀 유의해야 될 변수들이 있다면 어떤 점일까요? 뭐 제일 중요한 건 미국의 또 소비자 물가 지수겠죠. 우리가 11월. 예. 6월 소비자 물가 지수를 7월에 확인하고 네. 지금처럼 주식시장에 들떴죠. 야, 이제 미국 물가가 꺾이는구나. 근데 8월, 9월 물가가 다시 높게 나오니까 연준의 태도로 바뀌고 주식시장이 다시 내려앉았는데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11월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어떻게 나올 거냐가 11월 물가까지 보면 그 다음에 미국의 FOMC가 12월 연말 열리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제 11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앞으로 연준의 선택까지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해 보이고요. 네. 저는 그 중앙은행이 긴축을 하는 긴축 다음에 경기 침체는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굉장히 높은 확률로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높은데 한국 경제나 기업 관련해서 좀 중요한 변수는 중국의
그 코로나 봉쇄를 푸느냐 마느냐 이런 여부입니다. 예. 내년도 많은 나라의 성장률이 올해 GDP 성장률이 둔화가 됩니다. 우리나라 올해 한 2.5% 내외 성장할 것 같은데요. 내년도는 대체적으로 한 1.89% 정도 성장률 둔화고요. 미국도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한 1.7, 내년도는 0.4까지 둔화가 되는데 중국만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가 올라갑니다. 3.3에서 5%대로요. 그런 거라 그러면 우리 경제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중국이 경제 봉쇄를 풀게 되면 네. 뭐 여러 가지 득실이 있겠지만 우리는 좀 수혜를 볼 수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크게 보면 미국의 물가지수 또 중국의 경제 봉쇄 해제 여부, 이제 코로나 정책 것들이, 좀 완화, 네, 그런 것들이 주요한 변수일 거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뭐 서학개미들도 미국 증시가 내려가면서 좀 타격을 받았는데요. 지금 연말 보면은 이제 국내 증시하고 미국 증시를 약간 뭐 좀 거칠게 비교해 보면 그래도 어디가 더 나을까요? 아직도 미국 증시는 비싸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분들이 저는 미국 주식 사는 거 좋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 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 너무 적고 미국 시장에 발을 들여놓고 거기서 기회를 보는 건 굉장히 좋은데 예. 다만 미국 증시가 불패냐? 그건 아닙니다. 지난 10년이 불패였죠. 그래서 그 시장의 인기라는 건 좀 돌고 돈다고 봅니다. 또 한국과 미국 증시를 비교해 보면 80년대는 한국이 훨씬 좋았습니다. 90년대 미국이 훨씬 좋았죠. 우리나라 외환위기 맞았고 2000년대 들어서 10년은 한국이 훨씬 좋았어요. 예. 우린 500에서 2000까지 4배 올랐죠. 예. 근데 미국은 2000년 말의 고점을 2013년에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장의 인기라고 하는 거는 돌고 도는 건데 미국의 경우는 그 직전에 아주 장기간 강한 시세를 분출하게 되면 옆으로 횡보를 하는 기간이 있는데 저는 앞으로 10년도 미국이 앞으로 장기간의 시간도 미국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럼 한국이 뭐가 좋으냐? 정말 한국도 딱히 좋은 건 없는데 다만 주식이 비싸지 않고 네. 장기간 횡보를 하면서 적어도 우리 주식시장이 뭐 고평가의 부담은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게 저는 앞으로 내년 정도까지 놓고 보더라도 미국보다 한국이 퍼포먼스가 더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그래도 여전히 서학개미들 적지 않은데 네. 지금 보면은 뭐 애플 또 테슬라로 뭐 대표되는 미국의 빅테크주 있지 않습니까? 네. 최근에 주가가 많이 내렸지 않습니까? 지금 정도 레벨이면은 뭐 다시 들어가도 될 만한 상황인지 어떨까요? 저는 크게 보면 아무튼 기술주들은 대체적으로 많이 빠졌지만 여전히 좀 비싸다라는 네. 게 제 견해입니다. 아, 제 생각에는 지난 10년 동안에 빅테크 주들이 보여줬던 그런 압도적인 퍼포먼스 네. 이걸 예외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20세기를 미국의 경우는 저는 위대한 주식의 시대였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시장을 대표하는 그 다우지수가 지수의 역사가 120년 정도가 있는데요. 19세기 말에 1899년 말이죠. 이때 다우지수가 65포인트였습니다. 네. 근데 99년 말 100년 지나서 다우지수가 11,600까지 갔습니다. 100년 동안 주가 오른 게 17,000%입니다. 예. 대박이거든요. 연평균으로 어느 정도 오르면은 100년 동안 17,000%가 나냐 하면 5.3%예요. 네. 5.3%씩 내가 꾸준히 번다 그러면 한 세대가 지나면 내 원금이 7배, 8배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우리가 최근에 경험했던 그런 10년 동안의 미국 S&P 500 지수의 연율화 수익률이 10%가 넘었는데 네. 이거는 통계로부터 벗어난 약간의 아웃라이어거든요. 예, 그렇게 본다 그러면 최근 10년 동안에 매년 10%씩 높아졌다. 평균에 보면 예. 중간중간 있지만 예. 연율화로 이건 평균으로부터 벗어난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그 눈높이를 갖고 보시면은 안 될 것 같고 예. 그럼 이제 지금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우리가 주식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위험을 안 지는 채권도 5, 6% 이자를 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러면 저는 이게 주식보다 낫다가 아니에요. 내 자산의 일부는 지금처럼 금리가 5%, 6%로 간다 그러면 기간을 늘려놓고 봤을 때 5, 6% 금리를 이길 수 있는 자산이 별로 없어요. 그런 거라 그러면 좀 높은 금리를 주는 채권을 어느 정도는 사서 가져 있는 게 좋을 것 같고 예. 다만 이제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데 주식은 늘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울증에 빠지면 가치보다 주가가 확 내려오거든요. 그럼 이때도 또 이제 주식은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전 주식 투자는 뭐 언제든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전체적으로 한 5, 6% 수익률을 내가 기본으로 생각을 하고 봐야지 지난 빅테크가 올랐던 매우 예외적인 저 S&P 500은 연율화로 한 10% 넘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예. 우리 한국인들이 많이 투자한 나스닥은 제 생각엔 한 10%, 15%도 넘을 것 같은데요. 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 역사적으로 보면 조금 예외적인 성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조언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은 뭐 그 정도 기대를 갖고 들어가는 것은 10% 이상의 기대를 갖고 들어가는 것은 맞지 않고 말씀대로 한 5% 정도의 수익률이라면 뭐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뭐 그렇게 하다 될까요? 보면 주식은 또 그렇게 하다 보면 기회가 오는 거지. 예. 내가 마음속 근데 사실 제가 10%라고 말씀드립니다만은 사람들 마음속은 10%도 얌전한 수익률일 거예요. 그렇죠. 예, 개별 종목은 예. 개별 종목에 있으면 다 다른데 저는 어쨌든 그렇게 하다 보면 대박이 나오는 거지. 그냥 그 예외적인 수익률을 쫓다 보면 우리가 지난 1, 2년 경험하면 참 쉽지 않다는 거 아마 대부분 느끼실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출발 자체는 제 생각에는 합리적 기대 수익률을 하다 보면 우리가 야구 선수도 어깨에 힘을 빼고 치다 보면 홈런이 나온다는 거를 네. 좀 투자도 좀 비슷한 속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뭐 제 질문은 빅테크주 다시 담을 만한가라는 질문 드렸는데 우리 또 너무 많이 센터장님 돌아갔네요. 답변이 현명한데 그러니까 힘을 빼고 너무 기대치를 높이지 말고 적정한 수준, 뭐 연 네. 5, 6% 정도로 어떤 기대 수준을 갖고 시장을 보는 게 맞겠다. 뭐 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센터장님 같은 경우는 뭐 단기 트레이딩보다는 좀 장기 투자를 뭐 상당히 좋게 보는 그런 입장이신데 요즘 같이 이 긴축이 계속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장기 투자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장기가 얼마냐 이게 사실 답은 없는데요. 한국은 저는 무조건적인 장기 투자는 좀 잘 안 먹히는 시장인 것 같아요. 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주가가 11년 전으로 막 후퇴하고 하는데 그렇게 본다 그러면 한 3, 4년에 한 번 정도는 예를 들어 내가 연금이나 퇴직연금이나 이런 것 대표적인 장기 투자 상품이거든요. 이건 3, 4년에 한 번씩 리밸런싱을 해줘야 된다는 쪽이에요. 네. 예, 올랐을 때 어느 정도 현금 비중을 높이고 이걸 해야 된다라는 쪽인데 그런 점에서 보면 제 생각에는 지금 주가는 한 3, 4년 놓고 봤을 때는 뭐 크게 부담이 되는 수준은 아닌 것 같고 다만 대전제는 바이앤홀드를 아주 길게 했을 때는 한번 턱턱 밀릴 때 너무 뒤로 후퇴를 많이 하는 어떻게 보면 80년대 89년부터 2005년까지도 16년 동안 주식이 그냥 이렇게 횡보만 했었고 예. 그리고 2011년부터 코로나 이전까지도 그냥 이렇게 횡보만 했었기 때문에 한국은 이걸 어느 정도 좀 노멀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 4년의 어떤 투자 시계를 생각한다 그러면 뭐 2,500 밑에서는 좀 리스크가 적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은 뭐 장기 투자를 10년씩 이렇게 길게 보지 말고 한 3, 4년 정도를 어떤 장기 투자의 시계로 보는 게 적절하다. 한국 증시에서는.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환율 문제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네. 지금 1,400원대 중반까지 올랐던 이 원달러 환율이 좀 내려가지고 지금 1,300, 뭐 10원, 20원 요 근처까지 왔는데 뭐 연준의 긴축 속도 조절 이런 기대감도 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거 감안하면 뭐 중장기적 환율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1,450원 부근까지 갔던 환율은 좀 원화가 좀 과하게 저평가된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지금 그 원화만 약했던 게 아니고 유로나 엔과 같은 달러를 제외한 대부분의 통화가 약했고 저는 뭐 그렇게 그 달러 강세가 나타났던 요인은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공격적으로 다른 나라보다 금리를 올렸고 예. 앞으로도 올릴 수 있다라는 것 말고는 다른 요인이 없다고 봅니다. 근데 미국의 10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둔화되면서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도 완화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전체적으로 1,450원대 환율은 제 생각에는 고점을 친 거 아닌가 길게 보면 그런 예. 생각인데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원화가 유독 약했던 게 외환위기 직후에 한 2,000원까지 갔었고요. 또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 원달러 환율이 1,600원까지 갔습니다. 그 이후에 원달러 환율은 그야말로
수직 낙하였습니다. 원화가 아주 급격하게 강해졌는데 저는 이번에는 그럴 가능성이 낮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요. 외환위기 때나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는 원화가 달러에 대해서 약했습니다마는 원화가 유독 약했습니다. IMF 외환위기는 한국만의 문제였고요. 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우리나라 은행들이 외화 유동성 관리를 잘못해서 은행들이 외화 부도가 날 뻔했거든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 보니까 원화가 다른 나라보다 통화보다 더 약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제조업 강국인 나라는 환율이 높으니까 수출 가격 경쟁력이 좋아서 그 이후에는 무역 수지흑자가 늘어나면서 원화 가치도 아주 빠른 속도로 절상이 됐죠. 예. 근데 지금이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본질적으로 다른 거는 원화만 약한 게 아닙니다. 네. 엔과 유로가 같이 약합니다. 킹 달러 현상이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원화가 과거 원화 약세처럼 누릴 수 있었던 우리 기업들의 아주 독보적인 가격 경쟁력을 누리기가 힘든데요. 그걸 한국과 일본의 수출 데이터가 어느 정도를 보여주는데요. 8월 달에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이 5%대일 때 일본은 22%. 네. 9월 달에 우리 수출 증가율이 2%대로 둔화가 됐을 때 일본은 28%로 더 늘어났습니다. 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번 사이클에서는 딱히 한국의 무역 수지가 과거처럼 원화 약세 이후에 빠르게 개선되긴 좀 힘들 것 같고요. 예. 그렇게 본다 그러면 환율이 어디까지 떨어질 거냐 이걸 제가 지금 말씀드릴 만한 아이디어는 없습니다만은 이번에 원화 가치가 절하되기 전에 원달러 환율이 조금 강해지면 1,100원 밑으로 갔다가 네. 고점은 1,200원 조금 넘는 수준. 이게 이제 통상적인 레인지였다 그러면 제 생각엔 저점과 고점이 그때보다 훨씬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어쨌든 이 환율이 그렇게 과거처럼 막 세게 오르지는 않는다고 보지 않습니까? 네. 이런 환율 상황으로 본다면 이제 외국인 매수세는 앞으로도 당분간 좀 지속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지금이야 어쨌든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가 속도 조절할 거다라는 것도 있고 또 두 번째는 확실히 중국 투자하는 돈이 한국으로 오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시진핑 주석의 3연임 네. 그리고 또 대만에서의 지정학적 긴장 네. 이런 것들 때문에 과거에는 한국과 대만의 외국인 매매가 거의 비슷했는데요. 9월 중순부터 대만은 팔고 한국은 샀으니까 뭔가 이제 중국 쪽의 지정학적 긴장이 한국으로 옮겨가는 면은 있는데 근데 어쨌든 미국이 금리를 공격적으로 또 내릴 수 있는 형편은 아니니까 외국인 매수도 우리가 작년에 동학 개미들이 계속 주식을 샀던 네. 그런 힘은 아니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그러면 조금 들어올 수는 있는데 네. 아주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온다고 특히 기대할 수는 주가가 올라가면 어렵다. 올라간 상황에서 주가를 더 끌어올리면서 사기에는 네. 미국의 금리나 이런 것들이 조금 높은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는 4%까지 높아졌다가 네. 이제 10월 물가가 조금 완화되면서 3%대로 다시 내려왔는데 그래도 이건 높은 수준이지 않습니까? 높은 수준이죠. 네. 이게 과거에는 2%까지 안 되던 상황도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좀 더 하향 안정세가 되려면 어떤 상황이 돼야 가능할까요? 인플레이션이 유의미하게 통제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제 생각엔 내년도에는 2023년도에는 미국 연준이 금리를 1분기 이후에는 금리를 올리기 어렵다는 게 저의 예상입니다. 예. 근데 그것이 물가가 연준이 생각하는 중앙은행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물가 수준. 지금까지 한 2% 물가 상승률이 중앙은행이 지향하는 물가 상승의 목표치였는데 그때까지 저는 안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올렸을 때 부작용이 있고 또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이 꼭 나쁜 거냐. 지금처럼 8, 9% 넘나든 인플레이션은 그거는 경제의 해악입니다. 사람들의 경제 생활의 예측 가능성을 낮추고 해악인데 예를 들면 3에서 4% 물가 상승률이 나쁜 거냐. 전 다르게 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가 부채가 많아서 걱정이거든요. 그럼 부채가 많은 상황에선 적당한 인플레이션은 부채의 가치를 희석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물가 수준이 상당 부분 높게 유지가 된다 그러면 그 균형점이 3이 될지 4가 될지 이건 우리 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 된다 그러면 금리가 많이 떨어지긴 힘듭니다. 네. 그래서 물가가 높은 상황에서는 이자율이 유의미하게 떨어지기는 힘들기 때문에 예.
전체적으로 보면 내년까지도 상당히 좀 긴축지향적인 금리 수준이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 말씀대로 뭐 금리가 많이 떨어지기 어려운 환경이다 내년까지도 그렇게 본다면은 뭐 금리에 민감한 성장주들은 내년에도 뭐 썩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결국은 뭐 성장주가 먼 미래에 벌어들일 이익을 현재 가치화 시키는데 그 과정에서 현재 가치화 시키는 데서 어떤 이자율 네. 이런 것들이 할인율이니까 성장주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교과서적인 지적인데 조금 더 쉽게 말할 수 있는 거는 어쨌든 성장주는 먼 미래에 대해서 사람들이 꿈을 갖는 거거든요. 예. 미래에 대해서 꿈을 갖는 거는 돈이 흔할 때, 투자의 대상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용적인 태도를 보일 때 미래의 가치에 대해서 사람들이 높은 프리미엄을 줄 수 있는데 내년까지도 긴축적인 기조로 간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성장주들이 꼭 시장을 이기기는 저는 힘든 환경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우리 한국하고 미국의 기업들 실적을 보면은 3분기 이후에 조금 위축되는 게 확실히 네.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연말 이후에 또 뭐 내년 정도까지 이렇게 쭉 시계를 볼 때 뭐 경기 상황하고 기업들 실적 전망은 어떻습니까?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 실적도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상당히 감익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애널리스트 뚝뚝뚝 눈높이를 낮추는데 저는 뭐 더 낮춰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뭐 성장률도 마찬가지죠. 올해 뭐 우리나라가 2% 중반의 성장이라 그러면 내년도는 잠재 성장률을 밑도는 1% 중후반의 성장일 것 같고요. 근데 주가 측면에서 보면 저는 그런 과정을 주가가 상당히 반영했다고 보는 쪽입니다. 이미 선반영했다고요? 그럼요. 예. 뒤집어서 말하면 상반기까지는 기업 실적도 괜찮고 주식도 성장률도 괜찮았지만 훨씬 더 주가가 험하게 떨어졌거든요. 예. 그래서 주가라고 하는 건 선행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어지간히 주가가 실적이 나쁘더라도 우리가 지난 9월 말에 봤던 뭐 2150인가요? 그 정도 선이 제 생각엔 상당한 경기 후퇴까지를 반영하고 있는 선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주가가 제 생각엔 더 떨어지는 거는 뭐 기업 실적이 줄어든다 이게 아니고 이제 굉장히 긴축지향적인 금리 수준에서 누가 막 부도를 내고 이것이 이제 금융 시스템의 경색으로 이어지고 이게 다시 실물 경제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그런 아주 나쁜 피드백이 만들어지면 주가가 예를 들면 2008년 리먼 때처럼 더 떨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요. 제 생각엔 내년도에 봐야 될 거는 기업 실적의 둔화보다 예. 뭔가 신용의 위기 네. 이런 것들이 발생할지 여부가 주가가 떨어진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경기 둔화와 기업 실적의 감익이 아니라 예. 그런 신용 위험이 발생하면서 주가가 좀 더 떨어진다면 그런 이유가 될 걸로 봅니다. 지금 시중에서는 이제 그 평가하기를 네. 경기 침체가 본격화되면은 이제 더 추가 하락이 주가가 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네. 뭐 분석들도 있는데 우리 센터장이 볼 때는 그런 어떤 부분은 이미 선반영이 됐고 문제는 이제 리먼 사태처럼 네. 그 금리가 신용 위험? 높은 네. 상황에서는 네. 신용 경색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이 네. 뭐 예기치 못하게 터질 수 있으니까 네. 그게 시장에 오히려 큰 그럼 위험이 이제 될 수 있다. 경제가 경착륙을 합니다. 네. 순환적으로 경제는 좋았다 나빴다 하는데 사이클을 그리는데 긴축을 하게 되면 이렇게 금리를 올렸는데 어떻게 내년도 경기가 좋겠습니까? 네. 순환적으로 경기는 하강하고 이건 주가는 이를 어느 정도 반영했다고 보는데 만약에 이제 금융 시스템에서 경색이 나타나면서 신용 위험이 나타나면 이런 금융의 문제가 예. 다시 실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면 경기가 그야말로 하드 랜딩을 하는 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네. 저는 그렇다 그러면 저는 그 9월 말에 봤던 주가 수준도 그것이 유의미한 저점이 아닐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다만 이제 그래도 심각한 신용 위험이 나타날 가능성이 낮다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은 은행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게 사회 전체적인 신용 위험으로 전이가 되는데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로 은행들은 규제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은행은 건전한데 뭐 지금 부동산 PF 같은 거 막 이슈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림자 금융이라죠. 예. 그 10년 전에 다 은행이 했던 비즈니스예요. 네. 근데 그걸 막으니까 증권사도 하고 캐피탈도 하고 저축은행도 하고 예. 그래서 그들이 돈을 많이 벌었던 것인데 근데 은행이 그 어떤 신용 위험의 연결고리로 되지 않으면 이게 심각한 시스템적인 리스크로 전이가 되는 경우는 좀 낮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럴 확률은 낮다고 보는데요. 어쨌든 저의 견해와는 다르게 주가가 더 떨어지는 그런 시나리오는 제 생각엔 실물 경기나 기업이익 이런 거 아니고
신용 위험이니까 그런 쪽을 눈여겨봐야 된다고 봅니다. 뭐 그런 맥락에서 보면 최근에 이제 FTX 코인 거래소가 지금 파산한 네. 문제 있지 않습니까? 뭐 사실 암호화폐, 가상화폐는 네. 예전에는 없던 일이고 네. 최근 몇 년 사이에 생겼는데 이게 지금 뭐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이제 파산이라든지 또는 뭐 신용이 위기에 오면은 이게 다시 실물 경제 또 뭐 정시까지도 네. 영향을 미치는 그런 그림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손해를 보는 사람은 있을 텐데 이제 그게 문제가 되려면 제 생각에는 가상화폐가 오히려 저는 아주 역설적으로 제도권에 편입 안 된 게 네. 오히려 지금 같은 국면에서는 더 낫다고 봐요. 아. 그들만 손해보고 마는 거고. 예.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그게 문제가 있었을 때 다른 쪽으로 전이가 되는 구조는 사람들이 빚을 많이 져서 투자하는 경우는 레버리지를 이렇게 투자하는 경우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뭐 가상화폐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투자하는 뭐 여러 가지 스킬이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가상화폐나 주식과 같은 자산은 내 돈 갖고 하는 거고요. 예. 부동산 같은 경우는 돈을 빌려서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가상화폐 투자는 레버리지도가 낮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것이 시스템적인 리스크, 사회 전반적인 신용 리스크로 전이가 될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뭐 거시경제 이야기는 조금 했으니까 다시 투자 전략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연말이 다가오니까 배당주 투자에 대한 관심들이 좀 높은데요. 네. 이제 문제는 배당락이라고 이게 또 꽤 커가지고 네. 배당은 받습니다만 주가가 빠지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비교적 안전한 어떤 배당주 투자 전략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그걸 저는 트레이딩으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배당을 주는 기업은 안정적으로 주니까 그걸 장기적으로 배당을 쌓아가면서 내가 일종의 캐시플로우 관점에서 해야지. 예. 연말에 주식을 사갖고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올해 연말에 배당이나 이런 것들의 가능성들은 이미 다 프라이싱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배당주를 산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연말에 배당락이 되면 다 그런 것들은 이제 시장에서 이렇게 이제 초과 수익을 얻기 힘들 정도로 조직이 되는데, 그래서 저는 배당 투자는 안정적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투자의 용처로서 생각하는 게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트레이딩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배당주를 살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한 8, 9월 정도에 예. 8월 정도에 12월 결산 법인의 배당 관련주들의 주가가 반복적으로 코스피를 이기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12월이 아니고 네. 언론사에서 찬바람 불 때 배당주를 본다가 아니고 예. 서너 달 전에 배당을 주는 기업을 사게 되면 초과 수익을 내는 경험이 있는데, 그럼 서너 달 전에 어떻게 하냐? 배당을 안정적으로 주는 기업은 대체로 정해져 있어요. 배당이라고 하는 그 회사의 철학이 반영이 되는 거니까 여름에 사는 경우가 오히려 더 낫고요. 네. 그리고 또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면 12월 말과 1월 초에 배당락이 됐을 때 주식을 사는 게 네. 상대적으로 한 서너 달 동안에 그 코스피 대비 초과 수익을 내면서 오히려 회복이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건 일종의 역배당 투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배당받을 권리가 없어지지만 주가가 더 빨리 반영을 해서 그렇게 된다 그러면 지금 트레이딩 관점에서 내가 남들과 모르는 배당에 대한 정보가 있다면 다르겠지만 여기서 배당을 통해서 초과 수익을 낸다라는 거는 좀 무망한 일인 것 같고, 예. 오히려 배당락이 됐을 때가 주식을 사기엔 좋은 기회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지금은 뭐 찬바람은 불지만은 배당주 투자하기는 좀 적절하지 않고 이미 반영이 된 거죠. 돼 있거나 예. 차라리 배당락 이후를 기대하는 게 더 하거나 낫겠다. 아니면 이 장기적인 배당 여력을 봐서 내가 배당을 받으면서 기회를 보겠다. 배당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 그동안 이제 개별 종목 투자한 경우에도 많이 힘들었는데 지수 투자한 분들도 지금 주가가 내려가면서 많이 뭐 손해를 입은 편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같은 시장 상황에서 지수 투자는 뭐 어떻게 하는 게 조금 안전할까요? 저는 뭐 주식 투자는 안전함은 없다고 봐요. 상대적으로 안전한 내 방법. 생각보다. 예. 근데 다만 지수로 투자하면 예. 크게 낭패는 안 봅니다. 주가 지수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승자의 기록이에요. 우리가 개별 종목을 투자하면 대박이 날 수도 있지만 지난 10여 년 동안에 상장 폐지가 된 종목이 500개 가까이 되거든요. 예. 그런 거 잘못 고르면 재산 가치가 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주가 지수라고 하는 거는 끊임없이 나쁜 건 배제시킵니다. 그리고 좋은 거는 넣어요. 상장 폐지라는 것 자체가 그 주식을 산 사람에겐 비극이지만 끊임없이 나쁜 건 배제시킵니다. 네. 그래서 주가 지수에 투자해서 크게 뭐 팔자를 고치기는 어렵지만 상대적으로 개별 주식을 잘 고르는 것보다 주가 지수는 보통은 하는, 우리가 장기적으로 박스권에 머물러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2011년, 2017년, 2020년 네. 늘 주기적으로 기회가 오니까 3, 4년에 한 번은 기회가 오는 거고요. 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지금은 오히려 지금 시장이 싸다라고 하는 거는 주가지수 관점에서 보면 네. 뭐 쌀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개별 종목은 뭐 다 사연이 다른 것 같고 예. 적립식으로 저는 지금 같은 국면에서는 투자를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은 한번 시장을 추종하는 예. 뭐 ETF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예금 금리 같은 경우는 많게는 뭐 6, 7% 나오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수 투자를 지금 정도 좀 뭐 빠졌다고 합니다만 했을 때 뭐 그 정도로 예금 금리를 이길 정도의 지수 투자 수익률 제 생각엔 나올까요? 5%가 예금 금리가 계속 지속이 된다 그러면 저는 저 시장이 그걸 못 이길 거라고 보는데 네. 뭐 이것 또한 경기가 나빠지고 인플레이션 압박이 둔화가 된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주식은 가치보다 싸고요. 예. 금리는 지금이 몇 년 봤을 때 굉장히 높은 수준의 금리일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예, 뭐 그런 점에서 자산 배분을 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요즘에 또 보면은 물적 분할 반대 같은 이런 문제를 놓고 이제 소액 주주 뭐 움직임 운동이 활발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그런 측면은 뭐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정시 관련한 어떤 정책이나 관행 이런 부분에서 개선할 점이 우리 센터장이 보시기에는 어떤 점일까요? 저는 기업에게 상장사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자금 조달을 하는 거예요. 증자를 하고 새로운 기업이 IPO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 시장에 물리적인 공급이 있는 거거든요. 예. 공급은 가격을 떨어뜨리는 요인이죠. 우리가 뭐 LG 에너지 솔루션 때문에 주가가 떨어져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거대한 공급 다음에 이제 주식시장이 약세를 나타냈던 거는 반복적으로 나타났던 현상이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주식시장의 존재 이유가 그러라고 있는 거기도 합니다. 예. 기업에게 양질의 자금을 몰아주라고 있는 것도 기도 하지만 한국은 그 밸런스가 심하게 좀 깨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특히 뭐 물적 불안이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그 기존의 주주들에게도 좀그 혜택이라기보다 저는 그 권리를 잘 지켜줄 수 있는 예. 피해를 그런 제도가 좀 필요한 것 같고 예. 한국 시장에 잘 안 됐던 이유가 기업과 투자가의 어떤 이해관계가 예. 결정적으로 저는 어긋났다고 보는 거고요. 네. 그것의 그 수치적인 표현은 어떤 굉장히 그 과도한 공급과 주식시장 자금을 조달해가는 행태에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조달해 주는데 조달해 준 대가를 못 받은 거죠. 코스닥이 장기간 안 되잖아요. 예. 기업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혁신기업이 시장에 상장해야 된다. 당위죠. 좋은 일이긴 한데 개인 투자가 입장에서는 계속 자금만 조달해주고 그래도 내가 잘못 투자하면 손해를 볼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벌어야 되는데 예. 코스닥이 닷컴 버블 때 한 2,900에서 지금 1,000 밑이란 거는 그거는 계속된 지속적인 공급 말고는 저는 이유가 없다고 보는 쪽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상장 같은 경우가 조금 더 엄격해야 되고 또 전체적으로 어떤 투자자들의 이익을 훼손하는 상황까지 가서는 좀 곤란하다. 이런 어느 정도는 의미겠네요. 저는 물량에 대한 관리가 예. 좀 돼야 된다라고 보는 쪽입니다. 또 최근에는 이제 물적 분할 같은 경우가 상당히 쉽지 않고 뭐 실제로 추진했던 기업들도 뭐 소액주주 반대에다가 약간 또 금융당국도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하다 보니까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은 그러면 조금 개선이 됐다고 봐도 될까요? 뭐 중요한 변화죠. 저는 그거는 우리나라에서 물리적으로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다 한 표 가진 사람인데요. 동학 개미 붐이 일기 전에 한 610만 명, 네. 2년 사이에 1,370만 명이 됐거든요. 주식에 대한 이해관계가 노출이 된 국민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또 그에 따른 정책적인 어떤 일종의 그 대응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뭐. 좀 긍정적인 변화라고 봅니다. 네. 이제 뭐 어쨌건 약세장이 지금 아직 지속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게 약세장이 길어지다 보니까 뭐 투자를 아예 멈춘 분도 있지만은 또 뭐 지금이 오히려 기회다. 주가가 많이 내렸고 싸졌으니까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 우리 센터장이 보시기에 지금 상황에 맞는 투자 전략이라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이게 약세장일 수도 있지만 주가가 더 떨어질 수 있는 거고 저의 견해와 무관하게 그런 일은 늘 벌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이 들으시지만 투자는 사는 순간
특히 싼 주식을 사서 기다려야 된다는 입장에서 보면 사는 순간부터 고민의 시작이고 그럼 그 고민의 시간을 내가 이길 수 있는 돈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약세장이니까 어렵다, 또 약세장이니까 기회다. 사실 둘 다 맞죠. 전 투자라고 하는 게 그걸 맞추는 데 있는 게 아니고요. 신중하게 사서 얼마나 기다릴 수 있는 돈이냐, 돈의 성격이 중요한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간을 이길 수 있는 돈으로 주식 투자하기에 좋은 시기는 없고요. 또 투자자 그 영상을 보시는 분이 약세장의 낮은 가격과 강세장의 비싼 가격을 맞출 수 있다는 생각도 버리시기를 바라요. 오히려 올라가면 더 마음이 편해지고요. 시간을 이길 수 있는 돈으로 제 생각에는 그 시간은 한국은 3, 4년 정도가 적당한 투자의 시기인 것 같고 3, 4년을 견딜 수 있는 돈이라 그러면 저는 뭐 지금 주식을 사서 기다린다라고 그러면 괜찮지 않을까. 내 생각대로 안 됐을 때 그래도 견딜 수 있는 돈으로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 저는 투자의 승률이 어느 때 하더라도 저는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10월 물가 발표 이후에 국내 증시에 일정한 변화가 시작되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지만 시장 흐름이 어디로 향할지는 아직은 불분명한 만큼 세심한 관찰과 냉정한 판단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점에서 시간을 이기는 돈으로 투자하자는 김학균 센터장님의 어떤 통찰, 분석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김 센터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